깊은 밤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잠든 감각을 일깨우는 가장 우아한 문장의 성소, 푸른밤 도서관입니다.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로 잠자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거대한 곤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환상도 지독한 숙취의 잔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을 만져보려 했지만 손 대신 닿은 것은 철갑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갈색의 등껍질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자 활 모양으로 굽은 갈색의 배가 보였고 그 위에는 가느다란 수십 개의 다리들이 허공을 향해 무기력하게 버둥거리고 있었죠.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지만 그를 더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자신의 흉측한 몰골보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맞춰둔 알람은 이미 지나갔고 시계는 6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7시 기차를 타지 못하면 지배인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레고르에게 삶은 곧 기차 시간표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성실한 부품. 그는 자신의 신체가 벌레가 되었다는 공포보다 오늘 출근은 어떡하지? 라는 죄책감에 먼저 짓눌렸습니다. 여러분, 그레고르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이 길을 멈춘 순간에도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카프카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 소외의 핵심입니다. 그레고르의 지난 5년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진 거대한 빚더미를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게를 진 소였고 매달 가져오는 월급 봉투만이 그가 가족 내에서 대접받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차가운 기차역 대합실에서 싸구려 커피를 마시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상사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의 방 벽에 걸린 모피를 입은 여인의 그림은 그가 인간으로서 가졌던 유일한 사치이자 취향이었습니다. 그는 벌레가 된 몸으로 침대에서 구르며 생각합니다. 이 직업을 때려치울 수만 있다면, 하지만 부모님의 빚을 다 갚으려면 아직 5년은 더 걸려. 그레고르의 딱딱한 등껍질은 사실 그 지독한 노동의 세월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그를 가두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레고르 6시 45분이란다. 기차 놓치겠어. 평소라면 다정하게 들렸을 그 목소리가 오늘따라 예리한 칼날처럼 그의 껍질을 파고듭니다. 설상가상으로 현관벨이 울립니다. 회사의 지배인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지각도 용납하지 않는 감시자. 지배인은 문 밖에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잠자군, 자네 요즘 실적이 형편없어. 그런데 이제는 부담 결근까지 하겠다는 건가? 그레고르는 필사적으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지배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하지만 그의 목구멍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속을 긁는 듯한 기괴한 쉬쉬거림, 짐승의 비명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문 밖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의사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열쇠 수리공을?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울먹였습니다. 맙소사, 저 소리가 그레고르의 목소리인가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무겁게 혀를 찼습니다. 저 지독한 비명은 짐승의 것이야.
그레고르가 방 안에 있는데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가족들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의 정체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소리가 그레고르의 방에서만 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방 안에 그레고르가 있다. 그런데 그레고르가 낼 수 없는 소리가 난다. 이 모순적인 개연성이 가족들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레고르는 마침내 입으로 열쇠를 돌려 문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손이 없어 입으로 열쇠를 물고 돌리는 과정에서 갈색의 진액이 가에서 흘러내려 열쇠를 적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이 가족들에게 심어줄 충격과 그들이 자신을 짐승 소리를 내는 존재에서 짐승 자체로 확정하게 될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의 밝은 조명 아래 문을 부여잡고 힘겹게 서 있는 그레고르의 전신이 드러났습니다. 한때 성실했던 외판원 그레고르 삼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엔 철갑처럼 딱딱한 갈색의 등껍질, 불룩하게 솟은 배, 그리고 허공을 향해 무기력하게 버둥거리는 수십 개의 가느다란 다리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퀴, 그것이 그의 새로운 실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침입한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지배인은 공포에 질려 으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지팡이를 내팽개치고 현관문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판결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몰골을 본 순간 예전에 무기력했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짐승을 다루는 사냥꾼처럼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치려는 지배인의 지팡이를 뺏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흘린 신문을 말아준 뒤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저리가 저리 들어가 짐승 같은 이라고. 아버지는 지팡이 끝으로 그레고르의 몸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한때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의해 우리가 아는 그레고르가 아닌 괴물로 완벽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레고르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었지만 그 공포는 곧 아들이 벌레로 변했다는 잔인한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레고르를 보며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레고르라는 존재 자체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하게 닫히는 문짝에 그레고르의 옆구리가 끼어 피가 흘렀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어버렸습니다. 평생의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들이 단 한 번의 변신으로 인해 처리해야 할 괴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그레고르의 귀에 가족들의 흐느낌과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그레고르 잠자라는 인간의 사회적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레고르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육체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방이 이제 보호처가 아닌 감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카프카는 묻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당신이 더 이상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당신의 방문은 여전히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그레고르처럼 차갑게 닫히고 말까요? 아버지가 휘두른 지팡이에 쫓겨 다시 방 안으로 처박힌 그레고르. 어둠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는 차가운 진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겼고 거실에서는 평소라면 상상할 수도 없던 낯선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탱해왔던 가족의 온기는 이제 문틈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높은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여동생 그레테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오빠가 있는 소파 밑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하얀 접시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위에는 신선한 우유와 빵 조각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미각을 잃어버린 그레고르에게 그곳은 이제 아무런 유혹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매료시킨 것은 그레테가 실수로 떨어뜨린 곰팡이가 피어오른 치즈와 부패한 야채 찌꺼기들이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동생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썩은 음식을 탐욕스럽게 씹으며 자신이 여전히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그가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울 때 걸레를 사용해 손도 대지 않고 오물을 치우듯 접시를 들고 나가는 그 혐오 섞인 뒷모습을 말입니다. 가족의 자비는 이미 의무라는 이름의 차가운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가장 잔인한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레고르가 벌레가 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가족들의 대화 주제는 아들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집의 가계부로 옮겨갑니다. 그레고르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자 그동안 풍족함에 젖어 있던 가족들은 당장 내일의 밤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얼마 안 되는 비상금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와 동생은 보석을 팔기 위해 보석함을 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레고르는 사랑받는 장남에서 우리의 미래를 망친 원인으로 교묘하게 재정이 됩니다. 카프카는 말합니다. 인간의 연민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매일 아침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허드레질을 해야 하는 피로가 가족들의 영혼을 잠식할 때 방 안에 숨어 밥이나 축내는 거대한 벌레는 더 이상 오빠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지출 한몫일 뿐이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가족들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민폐라는 지독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여동생 그레테는 제안합니다. 오빠가 방 안에서 더 편하게 기어다닐 수 있도록 가구를 다 치워버려요. 언뜻 들으면 오빠를 위한 배려 같지만 그것은 그레고르의 방에서 인간의 흔적을 박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무거운 옷장을 끌어내고 책상을 옮기려 할 때 소파 밑에서 이를 지켜보던 그레고르는 경악했습니다. 그 가구들은 그가 첫 월급으로 샀던 것들이었고 그가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던 유일한 영토였습니다. 책상이 빠져나가고 장롱이 나가는 소리는 그레고르에게는 자신의 뼈가 마디마디 부러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 벽에 걸린 모피를 입은 여인의 그림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자신의 뜨겁고 끈적한 배를 밀착시켰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가져가게 두지 않겠어. 하지만 거실에서 들어온 어머니는 그림 위에 붙은 거대한 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뒤따라온 여동생은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말이지 이럴 거야? 그 짧은 외침에는 오빠를 향한 애정이 아닌 자신의 관리를 방해하는 말 안 듣는 짐승을 향한 노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가구가 모두 사라진 텅 빈 방. 이제 그레고르의 방은 명실상부한 동굴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물건이 사라진 자리에 벌레의 점액질만이 가득합니다. 카프카는 이 장면을 통해 공간의 변신을 보여줍니다. 장소는 그곳에 사는 사람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가구가 사라진 순간 그레고르에게는 더 이상 인간으로 돌아갈 기회조차 박탈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합니다. 아니, 가족들이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레고르, 우유 좀 더 줄까? 라는 다정한 말 대신 문을 쾅 닫으며 저거 아직 안 죽었어? 라는 서늘한 눈빛만이 오갑니다. 그는 이제 가족의 가계부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그의 영혼은 딱딱한 등껍질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텅 빈 방안 거미줄과 먼지 속에 몸을 웅크린 그레고르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비출기를 바라봅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오빠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버지의 붉은 사과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가구가 하나둘 빠져나가 텅 빈 방, 그레고르는 이제 자신의 존재가 이 집안의 빈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벽에 걸린 여인의 그림을 지키려다 어머니를 기절시켰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향해 오빠가 아닌 너 라고 소리치던 여동생의 서늘한 분노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비록 흉측한 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혼만은 당신들의 아들이자 오빠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그레고르는 열린 문틈을 통해 거실로 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거실은 이제 그가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성역이었고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싸늘한 집행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행 경비원의 빳빳한 제복을 입은 아버지는 예전에 무기력했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연명하던 아버지는 역설적으로 아들이 벌레가 된 후 다시 가장의 권위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발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대화의 거부가 아니라 침입자를 말살하려는 포식자의 경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탐스러운 붉은 사과 한 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과가 공중을 가르며 그레고르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레고르는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다리를 움직였지만 비대해진 몸뚱이는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과. 쩍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과는 그레고르의 딱딱한 등껍질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벌레의 갑갑을 뚫고 들어간 사과는 그의 연약한 살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고 그레고르는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을 긁었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사회적 처단이자 아들이 평생 바쳐온 헌신에 대한 모욕적인 대가였습니다. 아무도 그 사과를 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르는 등에 박힌 사과를 매단 채 어두운 방으로 도망치듯 기어들어갔습니다.
사과는 그의 살 속에서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했고 그 주위로 염증과 구름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사과의 나귀는 그레고르가 인간으로서 가졌던 마지막 자부심마저 썩게 만드는 독이 되어 그의 생명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카프카가 설정한 사과라는 도구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사과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지만 낙원에서의 추밤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르에게 던져진 사과는 쓸모없는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사업 실패로 무기력하게 소파에 파묻혀 있던 아버지가 다시 빳빳한 제복을 입고 아들을 공격하는 장면은 소름 끼치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파멸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회복합니다. 아들이 벌어오는 돈에 의존하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우기 위해 그는 이제 벌레가 된 아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등에 박힌 채 썩어가는 사과는 그레고르가 짊어진 실존적 부채를 의미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자신이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는 사실에 더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 지독한 순종심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가해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는 죄책감을 더하는 이 기묘한 폭력의 메커니즘. 카프카는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위계가 한 인간을 어떻게 말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레고르의 방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박힌 사과가 부패하며 풍기는 악취는 가족들에게 그를 외면할 완벽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지만 결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여동생은 코를 막은 채 그릇을 밀어넣고 도망치듯 문을 닫았습니다. 괴고르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등에 박힌 통증을 친구 삼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는 천장에 매달려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천장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가 유일하게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먼지처럼 그의 인간적인 기억들도 하나둘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지조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등에 박힌 사과만이 그가 한때 인간이었음을 증명하는 차가운 흉터로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붉은 사과가 검게 타들어가듯 그레고르의 생명력도 서서히 꺼져갑니다. 하지만 비극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레고르의 집은 더 이상 그레고르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집안의 가장 좋은 방을 세 명의 하숙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고지식하고 결벽증적인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실을 점령한 순간부터 가족들은 자기 집안에서도 발소리를 죽이며 하인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레고르는 이제 자신의 방 안에 쌓이는 온갖 쓰레기와 먼지 속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치워야 할 오물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그의 방을 대했습니다. 등에 박힌 사과는 이미 까맣게 썩어 문드러졌고 그 통증은 이제 무감각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그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에서 자신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숙인들이 거실에서 식사를 마친 뒤 여동생 그레테의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오빠를 위해 연주해주던 동생의 선율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그 가냘픈 소리는 먼지 더미 속에 누워있던 그레고르의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방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하숙인들은 연주가 지루하다는 듯 담배 연기만 내뿜고 있었지만 그레고르에게 그 음악은 세상 무엇보다 고귀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음악에 이토록 감동하는데 내가 정말 벌레란 말인가? 그는 동생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내가 인간이었을 때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를 음악학교에 보내주려 얼마나 고단한 새벽을 견뎠는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흉측한 몰골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줄 것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조금씩 거실의 밝은 조명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기어나옴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변신의 가장 소름 끼치는 전환점을 목격합니다. 하숙인들이 그레고르를 발견하고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소동을 피울 때 그동안 오빠를 돌보던 여동생 그레텔가 마침내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저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아버지, 저기 오빠라고 믿으려 하지 마세요. 만약 저기 오빠였다면 저런 괴물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진작 깨닫고 스스로 떠났을 거예요. 이것은 언어적 타살입니다. 그레테는 그레고르를 오빠라는 인격체에서 저것이라는 사물로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사랑했던 기억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그를 버려야 한다는 죄책감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카프카는 이를 통해 인간의 애정이 얼마나 환경에 취약한지, 그리고 한 인간이 쓸모를 잃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어떻게 존재의 부정을 당하는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선언은 등에 박힌 사과보다 더 깊숙이 그레고르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은 그들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몸을 돌려 어두운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힘없는 가느다란 다리들이 바닥을 긁으며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방 문턱을 넘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완벽한 단절이자 삶에 대한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 그레고르는 차가운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과 사랑을 품은 채 서서히 흐려지는 자신의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벌레로서의 생명도 인간으로서의 고통도 모두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멈춘 자리엔 차가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벽의 해방등입니다. 방안은 차가웠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온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레고르의 메마른 등껍질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의 몸은 더 이상 벌레의 생명력조차 지탱하기 힘들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등에 박힌 사과는 이미 검은 수처럼 타들어가 그의 살점과 하나가 되었고 가느다란 다리들은 이제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르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매 순간이 가족들에게는 지옥이고 공포이며
끊이지 않는 부채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만이 그의 마지막 의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라져야 그들이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 있겠지. 새벽 3시 시계탑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 그레고르는 마지막 숨을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그의 고개는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흉측했던 갑충의 몸은 이제 바짝 마른 낙엽처럼 가볍게 식어갔습니다. 그것은 한 사내의 죽음이자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어느 성실한 부품의 완벽한 폐기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방문을 열어젖힌 것은 가족이 아닌 무심한 파출부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몸을 툭툭 건드리며 능담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이, 늙은 똥꼬른 벌레에 죽었나 보네? 아주 빳빳하게 굳었구먼. 그녀에게 그레고르는 슬퍼해야 할 인간도 두려워해야 할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 청소 시간에 치워야 할 조금 큰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그레고르의 시신을 빗자루로 쓸어내어 쓰레기통에 무심히 던져버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타고 유럽을 누비던 한 남자의 최후는 그렇게 이름 모를 노파의 손에 의해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잠자 부부는 그레고르의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잠깐 눈물을 훔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라기보다 이제 더 이상 벌레의 방을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기묘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 결말에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날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대신 교회로 소풍을 떠납니다. 전차 안에서 부모는 몰라보기 아름답고 건강해진 딸 그레텔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아들이라는 짐이 사라졌으니 이 예쁜 딸을 좋은 곳에 시집보내 새로운 경제적 안정을 찾으면 되겠구나. 햇살 아래 기지개를 켜는 여동생의 싱그러운 육체는 차가운 방 안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레고르의 자네와 잔인한 대비를 이룹니다. 카프카는 묻습니다. 껍데기가 변한 그레고르가 괴물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죽음을 발판 삼아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남겨진 자들이 괴물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부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관계들은 얼마나 쉽게 우리를 쓰레기로 분류해버리는지 카프카는 이 비정한 소풍 장면을 통해 현대 문명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교회의 들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그레고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기분 나쁜 악몽으로 기억될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의 방문을 잠그기 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침 전쟁 같은 일터로 향하는 이유, 당신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등껍질의 무게를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레고르처럼 오직 쓸모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푸른밤 도서관이 준비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오직 존재 그 자체로 온전하며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사랑받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밤이 신화보다 깊고 당신의 영혼이 별빛보다 자유롭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